서울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경매장.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천상의 정원이라 불리는 황금 부지를 둘러싼 마지막 경쟁의 열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샴페인을 든 채 여유롭게 관망하던 이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경쟁은 단 두 곳으로 좁혀졌다. 한쪽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금성그룹, 박태준 회장이 이끄는, 손대는 모든 사업을 황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손. 그들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박전무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VIP석 뒤편에 보이지 않는 경쟁자를 쏘아보았다. 다른 한쪽은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이름을 드러낸 신생 투자사. 아우라 홀딩스, 베일에 쌓인 이 회사는 마치 폭풍처럼 경매 시장에 나타나 금성그룹의 모든 제안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넘었다. 금성그룹 5,800억 박전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이사회에서 허락한 금액을 아슬아슬하게 지킨 피를 말리는 결정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아우라 홀딩스 측의 대리인에게 쏠렸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냉철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6천억. 경매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6천억. 금성그룹이 제시한 최고에서 무려 200억을 더 올린 상식을 파괴하는 금액이었다. 박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카드가 없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경매사의 망치가 3번 울렸다. 낙찰 천상의 정원 부지는 아우라 홀딩스에 6천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아우라 홀딩스의 대리인인 최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의 축하 인사에도 가볍게 목례만 할 뿐 곧장 경매장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저 막대한 자금력과 배짱을 가진 아우라 홀딩스의 실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다. 그들은 재계의 지각 변동을 예감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매장에서 멀지 않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GFC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통유리창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섬세한 실루엣의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리면서도 단단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밤의 장막처럼 칠흑같이 검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유라. 국제무대에서는 아리아 강으로 통했다. 세상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라는 타이틀로 그녀를 수식했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그 어떤 기사에도 실린 적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발 아래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그녀의 과거가 녹슨 파편처럼 묻혀 있었다. 대표님, 최 비서가 소리 없이 다가와 보고했다. 그는 유라가 고아원에서 데려와 자신의 힘으로 키워낸 유일한 신복이었다. 계획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금성그룹은 완전히 물러섰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돌아섰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20해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거대한 복수극에 서막을 올린 자의 냉혹한 만족감이었다. 수고했어요. 최 비서,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다리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렸다.
저 다리 너머 어딘가에 그녀를 세상에 혼자 내던진 두 사람이 살고 있을 터였다. 기억의 첫 조각은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떠올랐다. 눈부시게 차려입은 엄마. 오수진, 그녀는 어린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냥하게 속삭였다. 유라야,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의 차가운 결심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고급 세단이 매정하게 멀어지는 엔진 소리뿐이었다. 엄마는 부유한 새 가정을 찾아 떠났고 어린 딸의 존재는 그녀의 화려한 미래에 거추장스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두 번째 기억의 조각은 역한 소주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한때는 다정했던 아빠. 강지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망가져갔다. 그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절망을 술로 풀었고 그 그늘 아래서 어린 유라는 소리 없이 시들어갔다. 아빠의 흐릿한 눈동자는 더 이상 딸을 향한 애정이 없었다. 그저 공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내 엄마가 우릴 버렸어. 술에 취해 되뇌는 그의 말이 어린 유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모든 것을 끝장낸 그날 밤. 차가운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아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라의 작은 손을 거칠게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도착한 곳은 높고 삭막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철문이 달린 건물 앞이었다. 행복보육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비에 젖어 을씨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를 용서해라. 유라야. 그것이 아빠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의 손이 유라의 어깨를 잡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완전한 버려짐. 그날 8살의 강유라는 죽었다. 그리고 20해의 세월 동안 지옥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유라의 손이 차갑게 식은 유리창을 어루만졌다. 그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사들인 천상의 정원 부지. 그곳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었다. 20년 전 엄마 오수진이 새 남편인 박태준 회장과 결혼하며 처음으로 살았던 저택이 있던 자리였다. 그들의 행복이 시작된 그곳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유라의 복수 제1막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방도 이미 파악해두었다. 여전히 서울의 어느 후미진 달동네에서 술에 의지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복수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에 오를 중요한 배우 중 한 명이었다. 다음 계획을 지시해 주십시오. 대표님. 초의 비서가 조용히 그녀의 상념을 깨웠다. 유라는 창밖의 야경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피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테이블로 걸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금성그룹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여성의 사진 위에서 멈췄다.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얼굴. 그러나 세월의 탐욕이 희미하게 새겨진 얼굴. 오수진이었다. 금성그룹의 안주인이자 금성아트센터 관장인 오수진. 그녀가 곧 자선 파티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파티에 초대장을 구해줘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주목받는 방식으로 등장할 테니. 최 비서는 유라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섬뜩한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지옥의 불이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의 도시 아래 20년 만에 돌아온 그림자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첫 번째 무대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다.
저 가녀린 여성의 가슴 속에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폭풍이 곧 재계의 거인 금성그룹을 어떻게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인지를. 금성그룹의 총수 박태준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고고한 담벼락 너머로 펼쳐진 정원은 사계절 내내 완벽하게 관리되었고, 저택 내부는 유럽의 고성에서나 볼 법한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공간은 박 회장의 분노로 인해 얼어붙어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 같은 회사인데 감히 금성의 앞길을 막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명품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집사도 하인들도 감히 다가와 치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태준은 맹수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경매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계의 황제인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의 아내 오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하세요. 화를 내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안정이 담겨 있었다. 20년 넘게 박태준의 곁을 지키며 그녀는 그의 분노를 잠재우는 법을 터득했다. 진정 지금 이 상황에 진정이 되게 생겼어. 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아우라 홀딩스인가 뭔가 하는 유령 같은 놈들. 당장 실체를 밝혀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밟아 죽일 수만 있다면. 오수진은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하인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게 했다. 그녀 역시 아우라 홀딩스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다. 마치 안개처럼 실체가 없으면서도 그들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는 비수 같은 존재감.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그날 밤 오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뒤척였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마침 심야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경매 결과를 분석하며 아우라 홀딩스의 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아리아강 대표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녀의 모습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진이 경매장 주차장에서 간신히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에 짧은 영상이 나타났다. 수많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최고급 세단으로 향하는 한 여성의 뒷모습.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검은 드레스 자락과 칠흑 같은 긴 머리칼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순간 오수진은 숨을 헛 들이마셨다.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 잊었다고 생각했던 20년 넘게 기억의 저편에 봉인해두었던 어떤 감각이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저 가녀리면서도 꼿꼿한 자세,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벌써 오래전에. 그녀는 애써 불길한 상념을 지우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끈질기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따뜻한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한을 느끼며 팔을 감쌌다. 박태준 회장의 명령에 따라 금성그룹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아우라 홀딩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아우라 홀딩스는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였고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금의 출처나 소유주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리아 강이라는 인물 또한 마찬가지였다. 몇 년 전 국제금융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라는 것 외에 그녀의 과거는 완벽한 공백이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았다.
이런 무능한 놈들. 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뭐냐고. 결국 그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업계에서 악마의 탐정이라 불리는 남자를 불렀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그 어떤 비밀이라도 파헤쳐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오수진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자선 파티 준비에 억지로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리아 강, 그 이름이 마치 저주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박태준의 개인 서재에서 회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탐정은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아리아 강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더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하나 꺼내 박태준에게 건넸다.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20여 년 전 한 병원의 전산화 과정에서 손상된 신생아 기록 데이터,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우라 홀딩스의 전신격인 초기 펀드의 차명 등록자와 이름이 일치하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박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출생기록부 사본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 강유라 장려로. 박태준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는 마침 서재로 들어오던 오수진을 향해 물었다. 여보, 강유라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그 순간 오수진의 세상이 멈췄다. 강유라. 그녀가 버린 딸의 이름, 그녀가 평생을 애써 지우고 외면해온 이름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힘없이 떨어지며 대리석 바닥 위에서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TV 뉴스에서 보았던 그 뒷모습,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불길한 예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유라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려 나왔다. 그제야 박태준의 얼굴도 굳어졌다. 아내의 과거.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장담했던 그 과거의 편린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사업상의 경쟁자에 대한 분노는 이제 자신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유령의 등장에 대한 경악과 도끼 어린 분노로 변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아이는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지 않았소.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오수진은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그저 어린애였어요. 고아원에 보냈을 뿐이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가 아리아 강이 될 수 있죠? 그녀의 화려하게 꾸며진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짧은 충격과 혼란이 지나가자 박태준의 눈에는 다시 냉혹한 이성이 돌아왔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과거에서 온 이 유령이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제국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익명의 비즈니스 위협은 이제 명확한 정체를 드러낸 적이 되었고 적은 제거해야만 했다. 박태준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 아리아 강이라는 여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아주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하도록 해. 오수진은 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공포에 질린 한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과거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들의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금성 아트센터의 그랜드 볼룸은
서울의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쏟아냈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교양 있는 웃음소리 사이를 유영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명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선 파티의 호스트. 오수진은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띤 채 하객들 사이를 누볐지만 그 미소는 아슬아슬한 가면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끊임없이 연 회장 입구를 향했다. 그곳에 언제 나타날지 모를 20년 묵은 자신의 죄악이. 남편인 박태준 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위험한 평온함을 유지한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 9시 정각.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입구에 한 여성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아리아강 강유라였다. 그녀는 마치 모든 조명을 독차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등장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연상시키는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고, 목에는 다른 장신구 없이 다이아몬드 한 알만이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아리아강 대표야. 금성을 이긴 그 여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유라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심하게 받아내며 최 비서의 안내에 따라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오수진은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심호흡으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애써 가장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유에게 다가갔다. 아리아 강 대표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파티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트센터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실 분과 조용히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녀는 유라를 외부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프라이빗 라운지로 안내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희미한 간접 조명만이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공간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오수진은 가면을 벗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교양 있는 안주인의 온기는 없었다. 증오와 경계심이 날카롭게 묻어났다. 유라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오수진을 바라보았다. 오수진 관장님, 질문이 잘못된 것 같군요.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느냐가 먼저 아닐까요?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의 입에서 나온 관장님이라는 호칭은 어머니와 딸 사이의 모든 인연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였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오수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백지 수표책을 밀었다. 액수는 네가 불러 원하는 만큼 써. 회사 원한다면 금성의 자회사 하나를 떼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 제발 여기서 멈춰줘. 조용히 한국을 떠나. 너는 아리아 강으로, 나는 오수진으로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사려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였다. 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어렸다. 20번의 겨울을 지옥에서 보낸 대가가 고작 이 종이 한 장입니까? 그녀는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람의 인생 값은 당신이 저 위에 쓸 수 있는 숫자보다 훨씬 비싸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제 것을 되찾으러 온 거죠.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는 라운지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오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파티는 아주 인상적이네요. 모든 것이 곧 제가 될 테니 마음껏 즐겨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수진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실패였다. 완벽한 실패.
그녀가 비틀거리며 박태준에게 돌아가 결과를 보고하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다. 부드러운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이제 전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의 풍경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금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모든 신문과 방송이 아우라 홀딩스와 아리아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단독 아우라 홀딩스, 정체불명의 해외 투기 자본 의혹, 심층 취재, 베일 속의 아리아강. 그녀는 기업 사냥꾼인가? 아우라 홀딩스의 자금 출처는 검은 돈으로 의심받았고 아리아강은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위협하는 탐욕스러운 독수리로 묘사되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그녀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과 불안정한 성격에 대해 증언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GFC 타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최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보고했다. 대표님,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러나 유라는 태연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원래 시끄럽게 발악하는 법이죠. 그녀는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싸웠다. 준비해둔 카드를 쓸 시간이에요. 유라는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 한 명에게 익명으로 파일을 전송했다. 그 안에는 금성그룹의 자회사인 금성건설의 임원이 작은 쇼핑몰의 건축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가 담겨 있었다. 뇌물 액수는 그룹 전체로 보면 크지 않았지만 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기록과 비밀리에 녹음된 대화 내용까지 그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명백했다. 단 한 방울의 독, 그러나 치명적인 독이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아우라 홀딩스를 향하던 대중의 비난은 순식간에 금성그룹의 부패 스캔들로 옮겨갔다. 금성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시장과 대중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아리아강은 그저 베일에 쌓인 인물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과 정확한 공격 능력을 갖춘 위험한 상대라는 것을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금성건설의 비리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자선 파티에서 보였던 분노나 초조함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증오가 채우고 있었다. 그는 상대를 얕보았다. 애송이인 줄 알았던 유령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노리는 숙련된 사냥꾼이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터였다. 이것은 이제 자존심이나 돈의 싸움이 아니었다.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같은 시각,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 창가에 놓인 체스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금성그룹의 타워를 응시하며 우아한 손길로 자신의 퀸을 움직여 상대의 폰 하나를 잡았다. 체크.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진짜 복수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금성그룹을 향한 강유라의 예리한 방역은 박태준 회장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했다. 정상적인 기업 전쟁 방식으로는 저 영악한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싸웠고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인 돈과 권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해법을 찾고 있었다. 그때 불안한 얼굴의 오수진이 서재로 들어왔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그 아이의 기세가 너무 강해요.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야 해요. 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약점 맨손으로 그 정도 부를 이룬 여자에게 약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소. 아니요, 있어요.
오수진의 눈이 광적으로 번득였다. 그녀는 기억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추악한 곳에 묻어두었던 조각을 끄집어냈다. 한 사람, 그 아이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강지훈. 그 아이의 친아버지요. 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오수진은 말을 이었다. 내가 떠나기 전까지 그 아이에게 아빠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 하던 아이였죠.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도 핏줄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순식간에 세워졌다. 지독하고 비열했지만 그래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었다. 그들은 유라의 이미지를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파괴하기로 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아니라 늙고 병든 아버지를 내버린 페류나로 만드는 것. 그녀의 인간성 자체를 공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강지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박태준의 사람들이 서울의 가장 후미진 달동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방 안은 역한 소주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깊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앙상하게 마른 몸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다. 그의 비참한 공간으로 들어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이질적인 존재 그 자체였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강지훈의 반지하 방에 결코 찾아올 리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오수진이었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이제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전 아내의 모습에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잊었던 분노와 희미한 연민,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오수진은 연기의 대가였다.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여보, 아니, 지훈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과 우리 딸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줄 알아요. 그녀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어떻게든 유라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마침내 찾은 딸이 이제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지훈 씨, 우리 딸 좀 말려줘요. 당신 말이라면 들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돈뭉치가 든 두툼한 봉투와 새 아파트 계약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이에요. 이걸로 병 치료도 받고 새 출발해요. 그리고 우리 유라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줘요. 강지훈은 고뇌에 휩싸였다. 한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자신이 비정하게 내버렸던 그 작은 아이. 하지만 수십 년간 알코올에 찌들어 그의 의지는 썩은 동아줄처럼 약해져 있었다. 눈앞의 돈과 안락한 삶,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눈물, 어린 호소는 그가 저항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유혹이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성그룹의 홍보팀이 주도하여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지훈은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초췌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금성 측이 완벽하게 짜준 대본을 손에 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 딸, 유라, 아니, 아리아 강은 어릴 적의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병든 몸으로 딸의 도움을 애타게 구했지만 그 아이는 저를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제발, 제 딸이 이 사악한 복수극을 멈추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절절한 영인은 전국의 전파를 탔다. 같은 시각 GFC 타워. 강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침묵 속에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최 비서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저것은 그녀의 강철 같은 평정심을 부수기 위해 날아온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그는 그녀가 무너져 내릴까봐 마음을 졸였다. 유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지, 비록 자신을 버렸지만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비난은 그 어떤 공격보다 아팠다.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고통은 증발하여 더욱 차가운 결의가 되었다. 그녀를 과거에 묶어둘 수 있었던 마지막 감성의 끈이 적의 손에 의해 무기가 되어 자신을 공격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TV를 껐다. 그리고 돌아선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지워져 있었다. 최 비서. 그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저 남자에게 흘러 들어간 돈 1원짜리 하나까지 추적해요. 24시간 감시 붙이고 금성 쪽 사람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이 한심한 인형극의 배우가 누군지, 그 꼭두각시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모든 증거를 확보해요. 여론은 이제 유렉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녀는 존경받는 최연소 억만장자에서 아버지를 버린 페류나, 돈에 미친 괴물로 추락했다. 아우라 홀딩스의 주가와 평판은 곤두박질쳤다. 박태준과 오수진은 승리를 예감했다. 그들은 유라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유렉에 가장 큰 상처를 주기 위해 던진 카드가 사실은 유라가 그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필요했던 바로 그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인을 스스로 무대 위로 끌어올려 유라의 감시망 한가운데에 놓아준 셈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에서 실시간 감시 영상을 보고 있었다. 금성에서 제공한 고급 오피스텔. 황금으로 만든 새장으로 이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를 추락시키기 위해 드리워진 아버지라는 그림자. 이제 그 그림자는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다. 더 기어이 벤고아이 장강유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아우라홀딩스 본사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전략실, 유령의 방이라 불리는 그곳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강유라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는 실시간 감시 영상, 복잡한 금융 데이터,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유라는 지휘관석에 앉아 이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 비서와 그녀가 직접 선발한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금융 분석가로 이루어진 소규모 정예팀. 아우라의 유령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각자의 임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녀에게 퍼붓는 비난의 소음은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이곳에는 오직 차가운 이성과 목표를 향한 날카로운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조사의 시작은 강지훈이었다. 강지훈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의 출처는 블루 스카이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입니다. 한 분석가가 보고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자금 추적은 여기서 막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겠지.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은행 내부 서버로 들어가 거래 패턴을 분석해 블루 스카이 캐피탈과 동일한 입출금 패턴을 가진 다른 계좌들을 모두 찾아내. 그녀의 명령에 따라 유령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스크린 위에 거미줄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블루 스카이 캐피탈은 단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다. 그와 연결된 수백 개의 유령 회사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다. 이 거대한 자금 네트워크는 단순히 강지훈 한 명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건 비자금입니다. 최 비서가 경악하며 말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추적이 계속되는 동안 유라는 다른 스크린에 떠있는 아버지의 실시간 감시 영상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금성에서 제공한 고급 오피스텔, 모든 것이 갖춰진 그곳에서 강지훈은 황금 새장 속의 새처럼 시들어갔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예전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셨다. 어느 날 밤, 감시 카메라에 가슴 아픈 장면이 포착되었다. 술에 취한 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다 그를 보살피기 위해 파견된 금성의 감시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결국 포기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벽을 향해 흐느꼈다. 숨겨진 마이크에 그의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잡혔다. 유라야, 내 딸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유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영상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를 향한 연민, 그리고 그를 이 지경으로 내몬 자들을 향한 분노. 아버지의 고통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강지훈을 협박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바로 그때 금융분석팀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자금 흐름과 정치 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팀원들은 비자금의 지출 내역과 지난 몇 년간의 정부 정책 결정,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다. 금성그룹의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혹은 금성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기 직전에 이 비자금 네트워크에서 거액의 돈이 유력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유라는 거대한 스크린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기만의 거미줄을 보고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독거미처럼 박태준 회장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서 뻗어나온 줄들은 정계, 재계,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사회 곳곳을 좀먹고 있었다. 그녀와 아버지를 향한 비열한 공격은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발버둥에 불과했다. 최 비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대표님, 이건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스캔들입니다. 유라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두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불태우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어.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군.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거대한 사회학을 뿌리 뽑는 대의와 하나가 되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버림받은 8살 소녀 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금성의 탐욕에 희생된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유라는 결심을 굳혔다. 이 엄청난 증거를 단순히 언론에 흘리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극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제왕의 목을 직접 베어버릴 공개 처형대가
그녀는 금성그룹의 주식 현황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룹의 지배구조, 주요 주주 명단, 의결권 비율 등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유령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유령 회사를 동원해서 금성그룹의 주식을 매입한다. 최 비서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그 말씀은 들키지 않게 조용히 박태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는 그를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야. 유라의 눈동자가 섬뜩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 전체를 그의 눈앞에서 빼앗아 버릴 거다. 명령이 떨어지자 유령의 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수백 개의 계좌를 통해 금성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빨아들이는 디지털 공격이 개시되었다. 기만의 거미줄은 모두 풀렸다. 이제 그 거미줄의 주인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금성타워 최상층의 회장실에는 거짓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과 오수진은 축배를 들고 있었다. 강유라가 아버지를 내세운 공격에 치명타를 입고 완전히 침묵한 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이었다. 아우라 홀딩스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유라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들은 마침내 귀찮은 유령을 쫓아냈다고 승리했다고 믿었다. 역시 당신의 생각이 옳았소. 박태준이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말했다. 핏줄을 이용하니 저 독한 계집애도 별 수 없군. 이제 금성 바이오 상장 준비에만 집중하면 되겠어. 오수진의 얼굴에도 안도와 승리감의 미소가 번졌다. 끔찍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소란이야. 방금 익명의 투자조합으로부터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그룹 주식의 5% 이상을 확보한 주주들의 정식 요구라 법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15% 어느 놈들이야. 그는 자신의 성 안에서 감히 반기를 든 자가 누구인지 분노와 의혹에 휩싸였다. 며칠 후 금성타워 대강당. 긴장감이 공간을 질식시킬 듯 팽팽했다. 이사진과 주요 투자자들, 그리고 익명의 주주 측이 초청을 고집한 경제부 기자들까지 모여 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태준은 상석에 앉아 곧 나타날 미지의 도전자를 짓밟아버릴 기세로 주위를 둘러봤다. 금성 아트센터 관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수진도 그의 곁에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태준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주주총회를 소집한 대리인은 즉시 정체를 밝히시오.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따위 장난을 치는 거요. 모두의 시선이 강당 뒤편의 문으로 쏠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강유라가 걸어 들어왔다. 파티장에서의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비즈니스 슈트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차갑고 절대적인 권위를 뿜어내며 당당하게 걸어왔다. 그녀의 뒤를 최 비서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강당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였다. 박태준과 오수진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연단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아리아 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제가 금성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 연합의 대표입니다. 박태준이 경비들을 부르며 소리치기도 전에 유라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금성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뒤편,
금성그룹의 로고가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지난 몇 주간 유라의 팀이 완성한 기만의 거미줄, 즉 박태준의 범죄 네트워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증거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첫째, 금성그룹은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들의 이름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둘째, 이 비자금은 유력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실명과 돈이 오고 간 은행 기록. 비밀 녹취록이 공개되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고함을 쳤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다.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패는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이번에는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오수진 관장은 바로 이 비자금을 이용해 한 연약한 사람을 협박하고 조종하여 경쟁 상대를 비방하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스크린에는 오수진이 강지훈을 만나는 장면, 돈 봉투가 오고 가는 장면, 금성의 감시원이 강지훈을 통제하는 모든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수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박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옆에 다른 문이 열렸다. 최 비서가 한 남자를 부축하며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술이 완전히 깬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깊은 피로와 회한이 얼굴에 어려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유라가 비밀리에 마련한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먼저 딸 유라를 깊은 후회의 눈으로 바라본 뒤 충격에 빠진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돈에 눈이 먼 비겁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박태준 회장과 오수진 씨는 저의 약점을 이용해 거짓말로 저를 회유하고 제 딸을 비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 딸 유라는 이 모든 일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모든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유라야, 이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그것은 결정타였다. 자신들이 꼭두각시로 내세웠던 남자의 생생한 고백. 회의장은 폭발했다. 기자들은 무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유라의 팀이 사전에 모든 증거를 넘겨 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횡령, 배임, 뇌물공여 및 시장 교란 행위 등의 혐의로 박태준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평생을 제왕으로 군림했던 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믿을 수 없다는 파멸의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오수진은 아수라장이 된 강당 한가운데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강유라는 연단 위에서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이 불타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10년 만에 마침내 찾아온 차가운 종결감만이 감돌았다. 정의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금성 게이트가 터진 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강유라가 던진 증거의 파편들은 사회의 가장 높은 곳까지 나라가 부패한 권력자들을 추락시켰다. 박태준 회장을 비롯해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금성그룹은 뿌리째 흔들렸고 아우라 홀딩스에 관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연일
이 희대의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폭풍의 눈이었던 강유라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오수진은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지옥을 맛봤다.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지위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한순간에 탐욕과 기만의 상징,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파파라치들이 24시간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녔고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하며 손가락질했다. 텅 비어버린 한남동 저택에서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의 유령들 속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강유라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재활시설을 찾았다. 그녀는 그곳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방에서 아버지 강지훈과 마주 앉았다. 술이 완전히 깬 그의 얼굴에는 맑은 정신과 함께 깊은 회한이 새겨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에게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짓을 저질렀다. 그저 괴물이 아니라 나 아버지로서 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유라를 쳐다보지 못했다. 유라는 오랫동안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지나간 과거를 인정하는 담담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쉬운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에 대한 기만일 터였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가 최고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두었다고 전했다. 그것은 감상적인 애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이자 그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자비였다. 고통스러웠던 부녀 관계의 한 장이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다. 다시 서울, 한때 박태준의 왕국이었던 금성타워 회장실. 유라는 이제 자신의 것이 된 그 공간에서 제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대한 의자가 아닌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비서가 들어와 뉴 금성 플랜에 대해 보고했다. 투명 경영, 윤리위원회 설립, 그리고 사회 환원을 위한 대규모 재단 설립 계획. 유라는 부패한 제국을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었다. 재단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배정해 주세요. 유라가 서류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전국 노후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유라는 20년 전 8살의 자신이 버려졌던 행복보육원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낡고 음침한 회색 건물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재단 기금으로 완벽하게 재건축된 밝고 따뜻한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권력자인 아리아 강이 아닌 그저 유라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녀의 곁으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원장 수녀가 다가왔다. 그녀는 희미하게 유라를 기억하는 듯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집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라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아이들이 달려와 일으켜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적 없었던 미소가 피어올랐다. 복수의 만족감에서 오는 차가운 조소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평화의 미소였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이 파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과거를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을 다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한 것이다. 저녁 노을이 보육권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독했던 고통의 순환은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